아버지는 연금을 많이 받으시면서 주택연금까지 챙기려는 것이 욕심이 아닙니다. 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건 무엇을 많이 받는 것인데 내게 얼마나 받는지 말해준 적 있니? 직장 생활을 30년 하셨으면 당연히 많이 받으시겠죠. 나 퇴직할 때 퇴직금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너희에게 증여할 건 다 해줬다. 너희에게 이 집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급하게 주택연금을 신청한 거야. 그것을 해지할 수 있잖아. 다 알아보고 왔어. 지금이라도 빨리 해지하고 저 좀 도와줘. 나중에 아버지를 모시게 될 사람이 누구겠어? 네가 나를 모신다고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네가 얼마나 주택연금을 신청했고 집값이 올라가서 손해를 봤어도 그걸 신청 안 하고 내게 주는 것만큼 더 큰 손해는 없을 거야. 아버지, 왜 저한테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시나요? 그걸 내가 직접 말해야 되나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당신의 행동을 생각하면 아직도 떨리고 잠도 잘 수 없어요. 제가 이미 사과했잖아요. 그건 그렇고 주택연금을 신청하신 후에 후회하시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왜 저랑 상의 없이 주택연금을 신청하셨는지요? 직원은 당연히 주택연금의 단점은 말 안 하고 장점만 얘기했을 테니까 아버지가 신청하신 게 당연한 거죠. 사실 제 말이 어느 정도 맞아서 할아버지는 반박할 수 없었어요. 더구나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덜컥 지금 사는 집을 주택연금으로 바꾼 이후에는 후회하고 계셨어요. 주택연금을 신청하자마자 주변 집값이 다 올라가고 해지하려니까 많은 돈을 내야 했어요. 주택연금은 사실 대출이에요. 게다가 그 대출 이자는 복리로 계산돼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급한 결정 덕분에 지금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게 다 저희 돈이 될 건데 왜 그런 선택을 하신 건지요? 아들은 답답한 마음을 속으로 품었습니다. 그 선택은 내 선택이니 내가 감수하면 된다. 그리고 그게 너희 돈이 될 거라고 그럴 일 절대 없고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 내가 죽으면 너희에게 남은 금액이 자연스럽게 상속될 거니까 난 그게 싫어서라도 오래 살 거다. 이 집 가격만큼 오래 살아서 뽕 뽑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아버지 건강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르는데 그런 말을 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매에 걸리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어차피 이 집에서 못 살 거예요. 내가 여기서 못 살게 되더라도 다른 곳으로 가서 임대해 줄 수도 있어요. 난 그 돈도 꼭 손에 쥐고 있을 거예요. 요양원에 가면 돈을 쓸 일이 뭘 있어요. 이미 아버지가 요양원에 가게 될 것처럼 말하는구나. 너희한테 주기 싫어도 건강관리는 철저히 할 거예요. 오랫동안 서울에서 살아온 강찬영 할아버지는 자식들 몰래 예전에 주택연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급하게 주택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증료나 이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를 철저히 믿고 주택연금을 신청했지만 상담할 때 이런 단점들에 대해서 잘 듣지 못했습니다. 강 씨는 그렇게 주택연금 신청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주택연금 해지를 고민하던 와중 아들이 강 씨가 주택연금을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으로 집도 샀잖아요. 나는 받은 재산으로 집을 사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 교육비로 썼던 것 정도일 거야.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돈보다 너희에게 더 많이 줄 수도 있지만 덜 줄 수도 있어요. 주택연금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강 씨에게 자식들이 왜 집을 물려주지 않고 주택연금을 신청했느냐는 말까지 듣게 되자 그는 머리가 아프게 지끈거렸습니다. 강 씨 할아버지와 자식들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강 씨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일남 오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강 씨의 부모님은 아들을 낳기 위한 의지로 결국 강 씨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 씨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이로 인해 이웃들은 강 씨의 부모님이 이번에는 아들을 낳게 될지 기대하며 구경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강 씨의 부모님은 모든 재산을 아들인 강 씨에게 물려주었지만 강 씨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자신이 받은 재산을 다른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강 씨의 누나들도 어릴 때부터 강 씨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집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든 재산을 써버려서 강 씨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강 씨가 처음 일한 곳은 봉제 공장이었는데 거기서 일하는 여공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공들과 함께 어린 시절의 누나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강 씨는 상관이 곁에 있을 때만 억지로 일을 했고 혼자 있을 때는 여공들이 쉬면서 일할 수 있게끔 최대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쉬엄쉬엄 하세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런 강 씨를 좋아하는 여공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공장에서 현재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 씨는 공장 내 작업 환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후 아내가 공장에 다니는 것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강 씨에게 항상 감사했고 그들은 이남 이녀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후 강 씨는 공장을 그만두고 중국집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오토바이가 보급되면서 강 씨도 배달을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강 씨의 중국집 사장은 단순히 오토바이를 타라고만 하고 타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기도 오토바이를 타본 적이 없어서 강 씨에게 오토바이를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혼자서 오토바이를 타는 법을 스스로 익혀야 했고 여러 번 넘어지고 심한 교통사고를 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오토바이를 모는데 익숙하지 않았을 때 강 씨는 한 번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신호 위반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강 씨는 오토바이 걱정뿐이었습니다. 사장이 오토바이 수리비를 요구하지 않을까, 잘렸을까 하는 걱정을 하며 사고당한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오토바이를 살피고 주변에 흩어진 짜장면 그릇들을 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죠.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외벌이 중이라 일을 계속해야 했기 때문에 옥신거리는 허리와 무릎 통증을 참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중국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오토바이는 크게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이때 강 씨가 살던 집은 강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풍족하게 살지는 못해도 집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강 씨의 아내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온 강 씨를 위해 저녁이 되면 김치찌개를 주로 끓여주곤 했는데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강 씨의 입맛에는 딱이었습니다. 강 씨와 아내는 큰 아들과 막내딸에게는 공부를 시켰고 체격이 좋았던 둘째 아들에게는 씨름 운동을 시켰습니다. 씨름은 당시 아주 인기 있는 운동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강 씨도 먹을 것을 잘 먹긴 했죠. 어릴 때부터 둘째 아들의 먹을 것은 남다른 편이었습니다. 항상 밥 3그릇은 기본으로 먹었고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강 씨가 숟가락을 빼앗은 적도 많았습니다. 식사 비용이 많이 들고 운동을 시키는 비용도 많이 들어 강 씨 혼자서 버는 돈으로는 점점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강 씨의 아내도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일했던 경력을 살려 강 씨의 아내는 다시 봉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한참 전보다는 환경이 조금 나아져서 다닐만 했습니다. 강 씨는 배달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내어 공부도 했습니다.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강 씨와 아내는 맞벌이를 하며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중요한 시기에 실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습니다. 씨름을 하면서 또래들에게 뒤처지기 시작하고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둘째에게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자 강 씨와 아내는 둘째의 운동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운동을 그만두고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늦게 시작한 공부로 둘째는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첫째 아들과 막내딸은 학업 성적도 중상위권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강 씨의 아내는 자녀들을 참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강 씨는 그런 아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곱게 키운 자식은 대접 못 받는 법이야. 강 씨와 아내는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지원을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재수를 하고 싶다는 말에 그 다짐이 깨졌습니다. 어릴 때 운동을 하느라 공부를 늦게 시작한 탓도 있었기에 강 씨는 둘째가 재수를 할 때까지는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강 씨와 아내에게 둘째 아들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항상 공부를 하며 기력이 없다고 말할 때마다 몸에 좋은 것들을 해줬습니다. 항상 강 씨의 아내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법이 없었고 자녀들을 위해 썼는데 그중 둘째 아들에게 특히나 돈을 아꼈습니다. 다행히 둘째는 재수를 하며 성적이 크게 올라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첫째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지 않았지만 강 씨와 아내는 아픈 손가락이었던 둘째에게 대학 등록금 꿈을 다른 자녀들 몰래 지원해 주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아빠가 지원해준 거, 네 형이랑 동생은 몰라야 한다. 사실 강 씨가 이렇게 몰래 지원해준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자녀들은 유난히 서로 질투가 심했습니다. 강 씨는 어릴 때 누나들이 자신을 잘 챙겨줘서 형제들끼리 질투 같은 것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강 씨의 자녀들은 서로 질투를 하니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강 씨가 어릴 적에는 가진 게 많이 없어서 콩 한 알이라도 형제들끼리 나눠 먹었는데 삶이 좋아지면서 자녀들에게 장난감이나 먹을 것들을 잘 챙겨주다 보니 서로가 더 받으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 모두 독립해서 각자 생활비를 벌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강 씨와 아내는 둘째 아들에게 지원하는 대학 등록금을 제외하고는 돈을 모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일 없이 시간이 흘렀고 큰아들이 가장 먼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의 가정생활은 그리 순탄치 못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했던 큰아들은 대학을 다닐 때부터 알바를 하며 돈을 모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처럼 자기 집을 가지길 희망했던 큰아들은 결혼하기 전에 작은 집을 하나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강 씨는 이런 큰아들을 대견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은 자식도 낳아 항상 손주를 데리고 강 씨의 집에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강 씨는 큰며느리를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명절에는 꼭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방문했었고 어버이날 같은 기념일에는 며느리로부터 전화 한 통씩이라도 오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강 씨의 아내는 큰아들이 걱정돼 물었습니다. 요즘 사이가 좀 안 좋니? 그냥 다들 싸우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가끔 그런 거죠. 아들은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얼마 후 강 씨의 아들은 늦은 새벽에 강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밤늦게 들리는 벨소리에 강 씨와 아내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인터폰 속보이는 모습은 큰아들이었습니다. 강 씨는 당장 문을 열어줬습니다. 강 씨의 눈앞에 보이는 아들의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어요. 강 씨와 그의 아내는 아들의 말을 듣고 의심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장남은 국제결혼을 했고 그의 아내는 베트남 출신이었습니다. 강 씨의 아내는 먼저 아들을 진정시키고 문제의 원인을 물었습니다. 문제가 원래 있었던 거예요. 제 잘못이에요. 저는 아내를 항상 가르치려고 하고 나무라고 화내는 경향이 있었어요. 한번 그렇게 했더니 점점 더 함부로 대하게 되었어요. 때때로 그 모습에 자신감을 잃기도 했고 이런 제 행동에 질려버린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않았어도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가진 적은 없었어요. 사실은 아들은 말을 망설였습니다. 제가 화를 내서 아내에게 손을 내미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일 이후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아들의 솔직한 고백에 강 씨와 그의 아내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에게 손을 내미면 어떡해요? 아버지, 어머니도 저한테 단 한 번도 손을 내미지 않았는데 그는 말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께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군대에서 정말 많이 맞았어요.
왜 때리는지 정말 억울했는데 고참이 되니 후임들을 때리고 있더라고요. 그 습관이 제대하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어떻게 내 아내를 그런 저로부터 보호하려고 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셨을까요? 그는 덧붙였습니다. 애엄마 고향은 모르지만 저는 네 와이프와 자식을 찾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고향이 어딘지 알아서 비행기 티켓도 예약했지만 아버지의 말대로 제가 그런 자격이 없는 놈인 것 같아요. 명확한 아들의 잘못 때문에 강 씨와 그의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어떤 위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아내와 자식이 도망가고 장남은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근무태만으로 잘 다니던 회사에서도 해고되었습니다. 강 씨와 그의 아내의 아픈 손가락은 이제 둘째에서 첫째로 옮겨갔습니다. 둘째는 졸업 후 혼자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강 씨와 그의 아내는 첫째가 다시 일을 찾을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자식들이 성인이 되면 지원을 끊겠다는 결심은 강 씨와 그의 아내에게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강 씨의 아내는 장남에게 무관심했던 것을 후회하며 과도하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아내에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런 일은 혼자 감당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했지만 아들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속상함에 집에 돌아와서 잠도 잘 자지 못했습니다. 항상 큰아들 집에 가면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술병이 가득했습니다. 집 청소는 당연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강 씨의 아내는 그런 큰아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편하게 여기서 살아. 하지만 아내의 이런 결정이 강 씨에게는 못마땅했습니다. 그는 자식을 집에 들이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집에서 계속 쉬고 있었습니다. 강 씨의 아내는 내심 아들이 혹시나 좋지 않은 선택을 할까 봐 걱정돼서 아들을 불러들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강 씨의 아내도 자식과 분리되어야 하고 자식이 스스로 이겨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자식 일로 마음이 무겁고 자식이 잘 안 되거나 힘들면 항상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였습니다. 큰아들이 많이 힘든 시기에 강 씨의 아내는 당사자라도 된 듯 같이 힘들어했습니다. 강 씨는 항상 아내에게 조언했지만 아내도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강 씨의 집에 있는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 씨의 큰아들은 아직도 강 씨의 집에 머물며 하루 종일 게임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점점 강 씨의 아내도 이런 아들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집에만 있으면 밥도 주고 청소도 해주니 나가서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언제까지 게임만 할 거야? 강 씨의 아내는 아들의 방에 들어가 과일을 가져다 주면서도 잔소리를 한마디씩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아들은 이런 엄마의 말을 듣는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방은 정말 난장판 그 자체였습니다. 이불 정리는 당연히 안 되어 있고 바닥에는 휴지, 과자 비닐봉지, 심지어 과자 부스러기가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청소를 해주려고 해도 나가라고만 하니 강 씨는 그런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무교였던 강 씨는 이런 아들로 인해 종교라도 하나 가지고 싶었습니다. 간절하게 어디에 매달려보고 싶었습니다.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당신 몸만 축나고 상하지. 그리고 부모가 너무 걱정하면 오히려 자식한테 안 좋을 수 있다고.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하고 신경 안 쓰고 좀 내버려두면 알아서 앞가림을 오히려 잘할 거야.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걸 어떡해요. 걱정만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 삶인데. 하지만 결국 강 씨는 이렇게 자식 걱정만 하다가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큰아들은 그제서야 엄마에게 미안하다며 앞으로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근처에 살던 딸과 함께 아내를 돌봤고 큰아들은 다시 월세로 집을 얻어 이곳저곳 면접을 다녔습니다. 큰아들은 엄마가 살아계실 때 제대로 사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큰아들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원한 회사의 면접에서 합격했고, 그날 자랑스럽게 강 씨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집으로 이동하는 버스에서 노래를 들으려고 휴대전화를 열었는데, 큰아들의 핸드폰에 동생의 부재중 전화가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큰아들은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해놓아서 전화가 온 줄 몰랐는데, 동생이 여러 번 큰오빠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위독하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동생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버스에서 내려 엄마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이미 병원에는 아버지와 막내 동생이 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너무 바빠서인지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니네 엄마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왔어. 지금 숨은 쉬는데 의식은 없는 상태다. 제발 어머니께 합격 소식만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큰아들의 간절한 소망을 뒤로한 채 끝내 강 씨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 씨는 그런 큰아들을 위로했습니다. 네 엄마는 이미 네가 변한 거 충분히 봤다. 하늘에서도 네가 잘 살고 있나 계속 확인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 남은 인생은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정말 잘 살아야 한다. 엄마의 소원은 딱 하나였다. 네가 잘 사는 거. 네가 잘 못 살면 또 엄마는 저 위에서 걱정만 하고 있을 거야. 아빠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큰아들은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강 씨는 아내를 보내고 엄마를 간호하던 딸마저 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나가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강 씨는 집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내가 해준 김치찌개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아내의 김치찌개 맛을 따라해보려고 했지만 절대 그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강 씨의 막내딸이 결혼을 하겠다며 예비 남편을 강 씨에게 데려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은 후 예비 사위는 먼저 들어가고 딸은 강 씨에게 카페에 가서 얘기를 좀 하자고 말했습니다. 왜 같이 안 가고 이 예비를 쫓아와? 사실 아빠한테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아빠가 나한테 결혼할 때 꼭 상대방의 집안 분위기를 보라고 했잖아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은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거든요. 5년을 만났는데 성격도 한결같고 주위 평판도 아주 좋아요. 능력도 있고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님이 좀 세요. 나 있는 데서 자기 아들한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말하고 대화 내내 욕을 섞어서 말을 하는데 좀 충격이었어요. 남이었으면 상종도 안 했을 성격인데 그럴 수도 없고요. 원래 연애할 때는 성격을 잘 숨기는 법이라. 이건 아빠가 봐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 딸은 이런 강 씨의 말을 듣고 결혼을 다시 신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딸은 다시 아빠를 찾아왔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냥 제발 아무 소식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 씨는 생각했지만 딸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유는 예비 시부모가 강 씨의 딸에게 결혼 준비하면서 도리를 안 한다고 욕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남자친구에게 했는데 어쩔 수 없으니 좀만 참으라고 해서 강 씨의 딸은 그런 집안에는 시집 못 가겠다고 말하며 파혼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딸이 밥을 먹을 때 자꾸 뚫어져라 쳐다보는 이상한 버릇까지 있었습니다. 딸이 왜 쳐다보시냐고 부담스럽다며 웃으면서 말하자 시어머니는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며 그 자리에서 욕을 하고 나갔습니다. 딸은 이런 시부모를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물 흐르듯 살고 싶어 했던 딸마저 이런 일을 겪자 강 씨는 참으로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남자친구와 동거하던 집을 나와 강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강 씨는 내심 집에 딸이 온 것이 좋았습니다. 아들은 집에 있어도 없는 것 같았는데 딸이 들어오자 집이 조금 밝아진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강 씨는 이맘쯤 30년 다니던 회사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 후 받을 국민연금과 지금 사는 집을 주택연금으로 돌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아 자식 셋에게 똑같은 금액으로 증여했습니다. 큰아들은 한사코 거절했지만
결국 돈을 받았고 나머지 두 자식도 기뻐하며 그 돈을 받았습니다. 이후 강 씨는 은행을 찾아가 주택연금 상담을 받고 바로 집을 주택연금으로 돌렸습니다. 집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는 자식들이 혹시나 부탁하면 이 집을 뺏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 씨에게 주택연금을 상담해주던 직원은 주택연금의 좋은 점에 대해서만 말해주었습니다. 주택연금은 세금을 안 내도 되고 주택연금을 받아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연금 수령 중에도 추가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강 씨는 따로 더 물어보지 않고 바로 주택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원래 비쌀 때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게 유리했지만 집값이 비쌀 때 강 씨는 집값이 더 오를 거라 생각해 주택연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집값이 떨어진 상태에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처럼 강 씨가 주택연금을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공부를 조금 더 했다면 주택연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강 씨는 직원에게 중간에 주택연금을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해지 비용이 발생하고 보증료, 즉 주택 가격의 1.5% 위 금액에 대해 회수 불가하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의 이자가 복리로 계산된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 6억 원짜리 집으로 75세부터 받기 시작한다면 매월 220만 원씩 받게 되며 받은 만큼 복리이자를 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5년간 1억 6천만 원을 받고 이자 4천만 원을 내게 되며 10년 누적 시에는 2억 7천만 원을 받고 이자만 1억 2천만 원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집값의 40%가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75세부터 받았을 때 15년 이상을 유지해야 본전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금액을 다 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 자식들이 상속을 받게 되지만 그래도 강 씨는 최대한 오래 그 집에서 연금을 받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주택연금 신청까지 마치고 강 씨의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조용했던 둘째 아들이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강 씨에게는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재수를 해서 경영학과를 졸업한 둘째 아들은 중견기업에 취직해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취직 후에도 꾸준히 공부하던 둘째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월급만으로는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둘째가 다니던 회사는 겸직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둘째는 회사를 다니거나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리려고 노력하던 둘째는 지금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강 씨에게서 퇴직금을 미리 증여받은 상태였던 둘째는 그 자금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하는 사업이 바로 성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미 계획했던 돈을 모두 사업에 투자했고 자금이 더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출은 이미 받을 대로 받아서 사채까지 써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런 둘째 아들이 떠오른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죄인처럼 강 씨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날 딸은 친구와 여행을 간 상태라 집에는 강 씨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는 와인을 가져왔다며 간만에 아버지랑 단둘이 마실 술상을 차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들어왔을 때 표정을 보자마자 뭔가 바라는 게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사실 강 씨는 둘째 아들이 엄마가 아플 때 자주 찾아오지 않은 것에 크게 실망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숨기고 일단은 뭐 때문에 왔는지부터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 왔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요. 사업? 너 회사 다니는 거 아니었어? 사업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어요. 아빠 돈 없는 거 알잖아. 이 집이 있잖아요. 이 집 주택연금으로 돌린 지가 언젠데. 아버지 연금 많이 받으시면서 주택연금까지 챙기시는 건 욕심 아니에요? 연금 많이 받기는 뭘 많이 받아. 내가 너한테 연금 얼마 받는지 말해준 적 있어?
직장 생활 30년 하셨으면 당연히 많이 받으시겠죠.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았고 너희들에게 증여할 건 다 해줬어. 너희들한테 이 집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급하게 주택연금을 신청한 거야. 그거 해지할 수 있잖아요. 다 알아보고 왔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해지하고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나중에 아버지 모실 사람이 누구겠어요. 네가 나를 모신다고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아버지 대신 제가 왜 이렇게 무시당하는지 말이에요. 그걸 내가 말해야 되냐? 내 엄마가 아플 때 한 번도 얼굴을 안 보여줬고 그때부터 사업하느라 그랬어. 내 바빠서 잘 못 찾아갔어요. 저도 그 점 엄마에게 평생 미안해하면서 살 거예요. 그건 그렇고 왜 저랑 상의도 없이 주택연금을 신청하셨어요? 내가 내 집에 대해 너랑 상의해야 할 걸 왜 그랬어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 지금 해지하면 돈도 많이 물어야 하고요. 그렇게 단호하게 강 씨는 둘째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주택연금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자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강 씨의 수술비 때문이었습니다. 예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았던 강 씨는 허리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자식들이 여유돈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주택연금을 해지할 생각이면 신청하지 않는 게 당연히 좋았습니다. 해지하게 되면 보증료와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복리이자로 갚아야 했고 3년 동안 재가입이 불가능했습니다. 집값이 많이 떨어지는 시점에 강 씨는 주택연금 해지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강 씨는 목돈을 마련해놓고 주택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 씨가 전 재산을 잃은 것은 아니었기에 그 점을 의로 삼았습니다. 손해본 돈은 이미 손에서 떠났으니 집착하지 않고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집을 팔았습니다. 딸은 다행히도 집을 팔기 전에 미리 나갔고 강 씨는 자신이 집을 팔았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갔다는 사실을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이제 자식들 걱정에 지쳤습니다. 최근에 이사를 하고 잘 지내고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 하나를 자식들에게 남기고 그렇게 남은 노후를 조용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다 키워서 결혼시켜도 잘 사느냐 걱정하고 죽을 때까지 그들을 걱정하며 살기도 합니다. 자식 걱정은 죽어야 끝난다는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자식 걱정이 부모님의 노후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사실 자식을 이렇게 걱정하고 도와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잘못된 금전적 지원이 자식과 부모 모두의 인생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대신 현재 사는 집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여 노후 자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택연금은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시기나 정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후회를 피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나 주택연금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